저는 장여림입니다. 올해 63이죠. 포항에서 여림 칼국수를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면 일어나서 어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걸 말이죠. 찬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오히려 이 바람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시장은 벌써 북적입니다. 여림씨, 오늘 멸치 좋은 거 들어왔어. 김 사장이 손을 흔들어요. 저는 눈으로 먼저 봅니다. 멸치의 은빛이 얼마나 선명한지, 배가 터진 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죠. 30년 장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이거 10kg, 저거 5kg. 계산은 머릿속으로 척척 해냅니다. 예전에 건설회사 회계팀에서 일할 때 숫자에 강했거든요. 결혼하고 퇴사했지만 그 실력은 그대로예요. 대구머리도 골라야 합니다. 국물 맛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멸치와 대구머리, 다시마를 4대 3대1 비율로 우려내면 깊고 깔끔한 맛이 나옵니다. 이 비법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도윤이에게도 말이죠. 가게로 돌아와 재료를 정리하다 보니 벌써 아침 6시입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어 현금을 확인해요. 그때 작은 녹음펜이 보입니다. 카드 결제할 때 고객과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쓰려고 항상 넣어두는 거예요.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한 후로 습관이 되었습니다. 국물을 끓이는 동안 요수항 게시판을 보러 나갔어요. 방파제 3번 CCTV 고장 마이너스 수리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죠. 그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몰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새벽배 나간 어부들이에요. 사장님, 칼국수 하나.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쯤 되니 도윤이와 서정이가 들어왔어요. 제 조카와 조카 며느리입니다. 도윤이는 제가 학비를 대주며 키웠거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말이죠. 이모, 안녕하세요. 서정이가 밝게 인사합니다. 피부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해서 그런지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다녀요. 칼국수 2그릇 주세요. 도윤이가 말하면서 제 손을 유심히 봅니다. 이모, 요즘 손이 떨리시네요. 많이 피곤하시죠? 사실 손 떨림 같은 건 없었어요. 새벽 장보기로 단련된 몸이라 아직 건강합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죠. 괜찮다. 아직 팔팔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나인데요.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정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합니다. 둘이 국수를 먹는 동안 자꾸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얘기할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도윤이가 왜 제 건강을 걱정하는지, 왜 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직 일할 만한데 말이죠. 저녁 무렵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여림아, 나이 들면 몸 관리 잘해야 해. 자식들이 걱정하니까 말 잘 들어. 이상하게도 할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저보고 쉬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요즘 더 건강해진 것 같은데 말이죠. 창밖으로 방파제의 등불이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와요. 이 소리를 들으며 30년을 살았는데 아직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이와 서정이가 또 가게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에요. 이모, 앉아보세요. 도윤이가 의자를 권합니다. 얘기할 게 있어요. 저는 앞치마를 풀고 앉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윤이가 진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가게 정리하고 요양형 레지던스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벌써 63이시잖아요. 새벽마다 어시장 나가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몸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잖아요. 난 아직 건강해. 일할 만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도윤이가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해 있고요. 서류를 보니 정말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이모,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정희가 급하게 말합니다.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게 정리하는 것도 복잡해요. 도윤이가 덧붙였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세금 정리하고 할 게 많으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류는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요, 서정희가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이 구역에 방파제 경관 특화 재생 사업이 들어온대요. 일대를 다 새로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어?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 병원에 오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정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이 동네도 많이 바뀔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재생사업이라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정희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어요.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저는 미적지근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도윤이가 당부합니다. 저희도 미리 준비할 게 있으니까요. 둘이 나간 후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좋은 제안인데 왜 이렇게 찜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단골 박만식 아저씨가 오셨어요. 전직 해경수사관 출신이라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알고 계시죠. 만식 아저씨, 요수항에 재생사업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재생사업?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런 큰 사업이면 구청에서 공고부터 올렸을 텐데. 역시 이상했습니다. 서정희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봐? 만식 아저씨가 관심을 보입니다. 아,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저는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의심이 커졌습니다. 도윤이와 서정희가 저보고 가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과 재생사업 얘기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창밖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제가 왜 갑자기 떠나야 할까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바람이 차갑게 불어와도 가슴속은 더 차가웠어요. 제일 믿었던 조카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시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정 사장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림 씨, 요수항 재생지구 확정됐어요. 정 사장이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어제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올라왔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방파제 경관 특화 재생사업 추진 공고가 떡하니 올라가 있었어요. 보상은 어느 정도 나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추정해보니 4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정 사장의 답에 머리가 띵했어요. 42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그렇게 서둘러서 가게 정리하라고 했구나 싶었어요. 급히 구청으로 갔습니다.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 가게 일대가 재생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상금도 예상보다 클 것 같았습니다. 언제 공고가 올라간 거예요? 저는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올렸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아, 그런데 내부 검토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한 달 전이라니. 그럼 서정희는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병원 환자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후견 개시 신문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장도윤, 제 조카였어요. 이게 무슨...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 황당했어요.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이런 서류를 냈을까요? 예전 건설회사에서 회계 감사를 받을 때 배운 게 있었어요. 서류의 필체와 도장을 자세히 보면 위변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제 서명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 내 글씨가 아니야. 분명했어요. 평소 제가 쓰는 글씨와 달랐습니다. 도장도 조금 비뚤어져 찍혀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이모 우편 확인하셨죠?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도윤아, 이게 뭐야?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모 건강을 위해서예요.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도윤이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깜빡했어? 어제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서정희가 확인하러 갔더니 켜져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가스는 분명히 껐어요. 30년 장사하면서 가스 안 끄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계산도 자주 틀리시고. 서정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에요. 언제 계산을 틀렸는데?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무튼 이모를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도윤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일 믿었던 조카가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게다가 42억이라는 큰 돈 때문일 거라는 생각에 더 서러웠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증거부터 모아야겠습니다. 계산대에서 녹음펜을 꺼내 충전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설정에서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예전 회계팀에서 일할 때 배운 대로 모든 증거를 남겨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후견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를 발급한 곳이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 접수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치매 진단서요. 저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 이거 가족대리 발급이네요. 가족대리 발급이 뭐예요? 환자 본인이 오지 못할 때 가족이 대신 와서 진단서를 받아가는 거예요.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조카분이 오셔서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서 진단서를 요청하셨어요. 그럼 저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기록을 보니 본인은 내원한 적이 없으시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진료해보지 않고 어떻게 치매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따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원이 난처해했어요. 당시 담당 의사가 휴가 중이라 확인이 어렵네요. 병원에서 나와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고객님 명의로 6개월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가족분이 대리로 가입하셨어요. 보험 금액은 5억 원이고 수익자는 장도윤, 윤서정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5억 원 생명보험이라니. 게다가 수익자가 도윤이와 서정이에요. 대리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족 동의서와 건강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담원이 설명해줘요. 당시 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건강진단서는 치매 진단서네요. 그리고 가족 동의서에 서명이 되어 있고요. 또 제 서명이 위조되었구나 싶었어요. 병원 진단서도 가짜, 보험 가입도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만식 아저씨에게 전화했어요. 이런 일을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만식 아저씨,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 가게로 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만식 아저씨가 오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후견 신청서부터 가짜 진단서, 보험 가입까지 전부요.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만식 아저씨가 화를 냈어요. 그것들이 너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아저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자. 내가 같이 가줄게. 그날 밤 계산대 서랍에서 녹음펜을 꺼내 충전했어요. 휴대폰 자동 통화 녹음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대화를 녹음할 생각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방파제 3번 등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CCTV가 고장 났다던 그곳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곳에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키워준 조카가 저를 배신했지만 그냥 당할 수는 없어요. 싸워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에 바람 좀 쐬러 나가실래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갑자기 왜?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바다 보면서 얘기나 해요. 어디로 갈 건데? 방파제 쪽으로요. 밤에 가면 경치가 좋거든요. 방파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 본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방파제 3번 CCTV가 고장났다는 내용이었죠. 굳이 밤에 갈 필요가 있어?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이모, 제발 한 번만 나와주세요. 도윤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정이도 같이 갈 거예요. 결국 거절하기 어려워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식 아저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이와 방파제 3번으로 간다고요. 밤 10시 도윤이 차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서정이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이모 타세요. 도윤이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차 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오늘 바람이 좀 세네요. 서정이가 억지로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파도 소리도 크고.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방파제 3번에 도착했어요. 정말 CCTV가 고장나서 검은 화면만 보였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구간이에요. 서정아, 너는 차에서 기다려. 도윤이가 말했어요. 왜? 같이 가면 되잖아. 서정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이모랑 할 얘기가 있어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서정이는 차에 남고 저와 도윤이만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무섭게 들렸어요. 이모, 여기 서세요. 도윤이가 방파제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바다 구경하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도윤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갑자기 도윤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도윤이가 저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요. 도윤아,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모가 사고로 바다에 빠지면 모든 게 해결돼요. 도윤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밝은 불빛이 비춰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택배기사 동우였습니다.
밤 배송을 하다가 이곳을 지나가던 참이었나 봐요. 아, 동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뒤로 만식 아저씨도 나타났습니다. 제 메시지를 받고 뒤따라온 거였어요. 여림아, 괜찮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도윤이는 당황해서 제 팔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뒤로 물러났어요. 이모, 오해예요. 그냥 바다 구경하자는 거였어요. 도윤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차에서 기다리던 서정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오늘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서정이의 목소리였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서정이의 말이 고스란히 녹음된 거죠. 만식 아저씨가 차 번호판과 시간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증거 확보했다. 도윤이는 상황이 틀어진 걸 알고 서둘러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모, 오해 마세요. 정말 바람만 쐬려던 거예요. 차창을 내리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 동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방금 그 남자 완전히 사장님을 밀치려고 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만식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군. 여림아,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키워준 조카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만식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아저씨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모으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파제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만식 아저씨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다시 가보자. 아저씨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가족 대리 발급 기록을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도윤이가 언제 와서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제 서명이 있다고 하는데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전 건설회사에서 배운 대로 필체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평소 쓰는 글자 모양과 전혀 달랐어요. 도장도 평소보다 기울어져 있었고요. 이거면 위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 만식 아저씨가 말했어요. 보험회사에도 전화해서 가입 과정을 상세히 녹취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당시 건강진단서와 가족 동의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본인 확인 전화는 받지 않으셨네요. 본인 확인을 안 했다고요? 네, 가족분이 고객님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생략했어요. 이 대화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자동 통화 녹음 기능 덕분이었어요. 오후에는 구청 도시과의 안미라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재생사업 정보가 어떻게 사전에 유출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고요? 안미라 주무관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제 조카 며느리가 한 달 전부터 재생사업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설명했어요. 공고가 올라가기 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내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주무관이 메모했어요. 혹시 조카 며느리분 직업이 뭔가요? 피부가 코디네이터요. 의료계 쪽이면 구청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는 동우를 만나 목격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로 사장님을 밀치려고 했어요. 동우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제가 손전등 불빛으로 피 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 동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동우가 웃었어요. 진술서도 언제든지 써드릴게요. 그날 밤 집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대리 발급 기록, 보험사 통화 녹취, 후견 신청서의 필체 비교 자료, 방파제에서 녹음된 서정희의 통화 내용.
동우의 목격 진술서와 만식 아저씨가 찍은 현장 사진들.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만식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걱정됐어요. 내일 법무법인에 무료 상담 받으러 가자. 아저씨가 제안했어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상담을 받아보니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살인미수, 보험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민사상으로는 후견 신청 기각과 서류 무효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요. 승사는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증거가 상당히 충실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특히 음성 녹음과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이에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파제 등대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힐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가족끼리 만나서 얘기해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서정이도 함께 갈게요. 저는 만식 아저씨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어요. 녹음기를 준비하고요. 가게에서 만난 도윤이와 서정이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그날 밤 일은 정말 오해예요.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해라고? 저는 차분하게 반문했어요. 바다 구경만 하려던 거였어요. 이모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럼 후견 신청은 뭐야? 저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것도 이모 건강 때문이었어요. 서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많이 깜빡깜빡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깜빡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도 나왔잖아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그 진단서 가짜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서명도 위조했고. 증거라도 있어요? 서정이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스피커를 켰어요. 오늘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방파제에서 녹음된 서정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병원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도 재생했어요. 본인 확인 전화는 받지 않으셨네요. 가족분이 고객님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생략했어요. 이것도 증거야. 저는 보험사 녹취 파일을 보여줬어요. 도윤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우린 빚 때문에. 빚? 투기로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도윤이가 고백했어요. 재생사업 소식을 듣고 이모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이려던 게 아니라. 도윤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안 됐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만식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2명과 함께였어요. 장도윤, 윤서정 씨 맞죠?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살인미수 미수 사문서 위조,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현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정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어요. 이모,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안미라 주무관이 찾아왔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나왔어요. 주무관이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구청 직원 중 한 명이 정보를 유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서정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직원이었어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주무관이 말했어요. 공무원의 직무 위반이니까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키워준 조카를 직접 신고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 바다가 평온해 보였어요. 며칠 전에 무서운 밤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징역 2년, 서정이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어요. 후견 신청은 당연히 기각됐고 보험이나 명예 변경도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재생사업 보상금도 정식으로 지급받았어요. 42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그리 기쁘지는 않았어요.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돈을 제대로 쓰자고요. 일부는 어시장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일부는 미혼모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바다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림아, 좋은 일 한다. 만식 아저씨가 기뻐했어요.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걸 남편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식 아저씨는 이제 가게 공동 운영자가 됐어요. 안전관리와 구매 업무를 맡아주시거든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예전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렸어요. 재생사업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시장과는 여전히 가까워서 새벽 장보기에는 문제 없었어요. 단골들도 모두 찾아와 줬습니다. 사장님, 새 가게도 좋네요. 첫 손님이 말했어요. 국물 맛은 여전했습니다. 멸치와 대구머리, 다시마를 4대 3대1 비율로 우려내는 비법은 그대로니까요. 이제는 만식 아저씨도 이 비법을 알고 있어요. 혼자 간직하기엔 아까운 맛이거든요. 동우도 여전히 단골로 다녀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일 했어요. 동우가 웃으며 말해요. 고마워 동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도윤이에게서는 감옥에서 편지가 왔어요. 사과의 편지였죠. 하지만 아직 만날 마음은 들지 않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식 아저씨와 함께 방파제를 걸었어요. 그 무서웠던 3번 방파제 말고 다른 곳이었죠. 여림아, 후회 안 해? 아저씨가 물었어요. 후회할 게 뭐 있겠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시장에서 재료를 사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이곳에 와서 칼국수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혼자가 됐을 때도 이 일로 버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있고 이곳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게에 돌아와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가 우러나는 구수한 냄새가 가게에 퍼집니다. 대구머리에서 나오는 진한 맛이 더해지고 다시마의 깔끔함까지. 이 맛이 바로 여림 칼국수의 자부심이에요. 국물 한 그릇에 사람이 살고 정 한 숟갈에 진실이 뜬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고 진심 어린 정성 한 스푼이면 거짓은 저절로 드러나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김을 피워 올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이 작은 가게에서 오늘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포항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석양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이 모든 게 제 삶이고 제가 지켜온 소중한 것들입니다.